안녕하세요. 작가 복일경입니다. 지난번엔 공모전과 글쓰기 대회에 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엔 에세이와 수필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에세이가 주목받았던 적도 없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도 어린 학생부터 나이 지긋하신 어른들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에세이를 찾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에세이가 주목받는 이유는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에세이의 특성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에세이는 다양한 주제와 목적으로 쓰이지만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고 공감할 수 있다는 점은 에세이만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죠. 또한 수많은 에세이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누구나 에세이를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컴퓨터와 인터넷만 있다면 누구나 글을 쓸 수 있는 시대가 되었죠. 또 시나 소설처럼 등단을 해야 한다거나 문학이라는 거대한 산맥을 넘지 않고도 쉽게 작가가 될 수 있는 분야는 에세이가 유일합니다. 잡문이라고 불리는 만큼 에세이의 소재 역시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영화나 요리, 전통주, 커피, 라면, 퇴사와 이혼까지 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소재들이 에세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고 싶다면 우선 주변에 뭐가 있는지부터 살펴보세요. 가령 다육식물이 눈에 띈다면 내 사랑 다육이와 같은 글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집안 곳곳에 담금주가 있다면 우리 집 술맛에 관한 글을 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에세이에서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입니다. 여러분이 쓰는 글이 에세이지 백과사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멋진 에세이를 쓰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평범한 이야기를 어떻게 특별하게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에 대한 에세이를 쓴다고 생각해보죠. 라면은 누구나 먹는 평범한 음식이지만 라면에 대한 여러분의 독특한 취향이 더해진다면 얼마든지 특별한 존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라면에 관한 에세이를 쓰고 싶다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면 이야기를 쓰고 싶다고 해서 무턱대고 라면을 끓여서는 안 됩니다. 라면을 끓이기 전에 최대한 뜸을 들여 독자를 허기지게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죠.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었다든지 새벽까지 일하다 보니 허기가 일었다든지 독자들 역시 라면 생각이 간절해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건의 발생부터가 아닌 사건이 일어나기 이전부터 다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충분히 허기가 느껴진다면 라면을 끓여야겠죠. 양은 냄비에 물을 넣고 펄펄 끓기 시작하면 라면을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파와 달걀은 기본이고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숙주나 버섯도 넣어주세요. 라면을 정성스럽게 끓이듯 표현도 감각적이고 세밀해야만 독자들이 여러분의 글에 흠뻑 빠져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면이 맛있게 끓여졌다고 해서 바로 젓가락을 들어서도 안 됩니다. 라면이 품어내는 매콤한 향과 뜨뜻한 국물을 독자들이 음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하니까요. 또한 그래서 라면이 정말로 맛있다라거나 국물이 끝내준다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라면을 끓인 장본인이 칭찬하면 오히려 먹는 사람이 김이 새기 마련이거든요. 따라서 라면을 정성스럽게 끓이되 독자들이 라면의 맛과 향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에세이의 여백의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보태자면 라면의 미래까지 다루자는 것이죠. 라면을 먹게 된 과거부터 라면을 먹고 있는 현재, 또 앞으로 먹게 될 라면까지 그릴 수 있다면 글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라면에 대한 여러분의 철학까지 글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뿐인 라면 이야기를 쓰셨다면 여러분은 이미 멋진 에세이를 완성한 셈입니다. 오늘 작가의 서랍에서는 수필의 종류와 성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필이란 생활에서 직접 경험하고 생각한 것들을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산문을 말합니다. 수필을 뜻하는 에세이는
엑스게레라는 라틴어에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최초의 수필은 프랑스의 철학자인 몽테뉴의 수상록이라고 합니다. 수필은 글의 태도에 따라 크게 경수필과 중수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인 경수필은 개인의 취향, 체험, 느낌, 인상 등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미셀런이나 몽테뉴적 수필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소소한 일상을 다루는 경수필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며 서술자인 나가 겉으로 드러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정서와 감정에 의존하고 시적 진술이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두 번째인 중수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세이입니다. 에세이는 일정한 주제를 가지고 체계적인 논리 구조와 객관적인 관찰을 바탕으로 쓰여지는 글로 문장이 대체로 깊이 있고 무거운 편에 속합니다. 흔히 베이컨적 수필이라고 부르는 에세이는 사회적 객관적 관심을 표현하며 서술자인 나가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편적 논리와 이선에 의존하며 지적이고 사색적인 수필이 바로 중수필 에세이인 셈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쉽게 읽는 수필은 에세이가 아닌 미셀런이고요. 에세이는 좀 더 딱딱하고 전문적인 글에 속합니다. 다음은 수필 쓰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필의 소재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지만 모든 체험이 글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글감의 선택은 사람의 안목, 즉 작가의 정신에 속하는 것이고요. 선택한 소재에 의미를 부여하고 형상화하는 것은 바로 작가의 철학과 사상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필의 문장은 어때야 할까요? 수필의 문장은 첫째, 간결해야 합니다. 원고지 13장 내외라는 수필의 제한성 때문에 수필의 문장은 간결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문장이 간결할수록 글이 탄력 있고 여운을 주게 됩니다. 또한 수필의 문장은 소박해야 합니다. 소박하다는 것은 일부러 꾸미지 않은 것을 뜻하는데요. 수필의 감동은 화려함이 아닌 진솔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수필에서 아름다운 문장이란 미사여구가 아닌 깊이 있고 철학적인 문장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수필의 문장은 평이해야 합니다. 수필은 어렵고 현학적인 말로 과시하기보다는 보기 쉽고 알기 쉽고 읽기 쉬운 문장을 사용해야만 더 많은 독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수필에 비유와 수식이 과하면 오히려 진실을 가리고 희석해버립니다. 따라서 글을 퇴고할 때 너무 꾸민 인상을 주지 않도록 적당히 걷어내는 게 좋고요. 감정이 너무 과하게 드러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수필은 통곡하기보다는 슬픔을 사귀는 글이고 기쁨을 활짝 드러내기보다는 미소를 살짝 띠게 하는 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수필에서는 절제가 중요하고요. 그 절제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구축하는 품이 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곡작가의 글이 있는 방, 복글방의 글쓰기와 책쓰기에 관한 내용들은 책 브런치 하실래요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의 책 브런치 하실래요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작가 복일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